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천안함은 북한 잠수정이 발사한 어뢰에 맞아 침몰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로 60년간 이어져온 남북 간의 분쟁이 추악한 면모를 드러낸 순간이었죠. 하지만 천안함 피격은 단순히 두 국가 간의 분쟁만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약자의 무기로서 잠수함의 유용성과 대잠작전의 난해함, 그리고 보복 전략의 부재가 어떻게 적의 전투 결심을 부추기는지도 함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천안함 피격은 1945년 이래로 해전사상 매우 드물고 또 가장 최근에 일어난 잠수함 공격이기도 합니다. 저는 천안함 피격 사건을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공격자의 입장으로서 북한의 관점을 다루고 그 뒤에 방어자인 한국의 관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본 영상은 천안함 피격 사건 1편, 북한의 관점입니다. (1953년) 휴전에도 불구하고 남북 사이에서는 수많은 군사적 분쟁이 있어왔습니다. 최근 20여 년간 분쟁은 주로 서해에서 NLL을 두고 일어났습니다. NLL은 한국전쟁 이후 UN 사령부에서 설정한 실질적 해상 국경선입니다. 한국은 이 선을 고수했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분계선을 설정했고 이는 남쪽에 훨씬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분쟁은 해전으로 발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첫 두 번의 전투는 연평도 서쪽 해상에서 일어났고 이를 연평해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1차 연평해전에서 한국 해군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북한 어뢰정 한 척을 격침하고 그 외 5척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혔으며 20에서 30명의 북한 장병을 사망케 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피해는 경미했습니다. 격침된 함선은 없었으며 5척의 약간의 피해를 입었고 전사한 인원도 없었습니다. 북한은 3년 뒤 거의 같은 장소에서 보복했습니다. 제2차 연평해전에서 북한은 한국 해군 고속정 한 척을 격침하고 장병 6명을 죽였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적어도 13명이 전사했죠. 이 일련의 전투는 한국과 북한 해군 사이에 엄청난 증오심과 복수심을 싹 틔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2차 연평해전 이후 잠시 동안 평화가 서해에 정착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11월 11일 북한 경비적 한 척이 대청도 동쪽 해상에서 NLL을 침범하면서 짧은 평화가 깨졌습니다. 경비정은 처음에는 북한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쫓다가 이내 항로를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경비정은 중국 어선을 쫓아 NLL을 넘었습니다. 한국 해군은 즉각적으로 침입자에게 경고했습니다. 3발의 경고 사격이 발사되자 북한 경비정은 한국 고속정을 향해 조준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경비정은 수적으로 또 기술적으로도 우위에 있었던 한국 해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고속정 4척, 초계함 1척, 호위함 1척으로 이루어진 6척의 한국 해군은 150톤 정도인 북한 경비정에게 5천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경비정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겨우겨우 도망쳤죠. 대청해전이라고 명명된 이 전투에서 북한은 최소 8명이 전사했지만 한국 측에서는 사망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직후 북한은 격분했습니다. 제1차 연평해전의 패배를 2차 연평해전에서 서력한 것처럼 다시 한번 반격해야 할 때가 온 것이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시 수상교전을 시도하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전의 수상교전을 고려할 때 명확한 것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투에 참가하는 군함의 수에 있어 한국 측이 유리했습니다. 지난 3차례 교전에서 북한 해군은 최대 6배나 더 많은 적을 상대해야 했죠. 또 자동화되고 정확한 사격 통제 장치에 제어되던 한국 함포와는 다르게 북한 함포는 수동으로 조작해야만 했습니다. 정확도에서 비교가 불가했죠. 일반적으로 북한이 서력했다고 평가받는 제2차 연평해전에서조차
북한이 한국보다 더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아마 북한 입장에서 가장 편리한 보복 방법은 지리적 이점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NLL은 한국보다 북한 해안에 훨씬 더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에 한국 군함은 자주 북한 해안포와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 안에서 작전해야 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한국 군함을 지대함 미사일로 타격하는 데 성공한다면 위험한 수상교전에서 입게 될 인적, 물적 손실 없이 손쉽게 보복하는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 군함들이 더 이상 북한 해안무기의 사정권에서 작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청해전 이후 5일이 지난 11월 15일, 북한의 해안 레이더 사이트에서 한국 군함을 향해 추적 레이더를 발선했습니다. 한국 함정들은 즉시 자리에서 이탈했고 이후 한국 군함이 북한 탐지에 노출되는 일이 극히 줄어들었습니다. 한국 측이 특히 대한미사일과 해안포 위협에 취약한 대형 함정들을 북한 레이더 사거리에서 철수시켰음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국 군함들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지대함 미사일을 사용한 포복 옵션은 제외될 수밖에 없었죠. 또 다른 보복 옵션은 훨씬 대담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한국 군함을 잠수함으로 공격하는 것이었죠. 계획 초기 단계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컸습니다. 무엇보다 서해가 잠수함 작전에 매우 불리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수심이 얕았죠. 서해의 평균 수심은 44m 정도에 불과했고 한국 해안에 가까운 대다수 수역이 얕은 수심 때문에 잠수함으로 접근이 불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서해에는 조업에 사용되는 어망과 어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잠수함 작전의 큰 위협이었죠. 북한은 이 점을 실제로 체험한 바도 있었습니다. 1998년 북한의 6호급 잠수정이 한국 해역에 침투하다 어망에 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물에 얽힌 프로펠러가 완전히 작동을 멈췄고 곧 한국 해군에 의해 포위되었습니다. 잠수정은 납포되었으며 북한 승조원 9명은 모두 끝내 자살했습니다. 북한 대청해전에 대한 복수를 원했지만 동시에 이 비극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도 않았죠. 서해에서는 충돌 우려 때문에 남북 모두 접근을 꺼린다는 점을 이용해 중국 어선들이 NLL 부근에서 빈번히 조업했습니다. 대청해전의 발발도 중국 어선이 NLL을 넘어 도망친 것이 화근이 되었죠. 요점은 북한 입장에서 잠수함 작전이 성공하려면 어망이 가득한 NLL 인근 해역을 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러한 어려움은 오히려 서해에서의 잠수함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북한과 한국 모두 서해에서의 잠수함 작전의 어려움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잠수함의 전력의 3분의 1을 수심이 깊고 잠수함 작전에 유리한 동해에 배치했고 3분의 1만을 서해에 배치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각 지역 함대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동해에 있는 이함대는 한국에서 최고의 대잠 능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서해에서의 이 함대는 수상교전에 뛰어났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이 함대는 대잠 작전을 위한 훈련과 장비 모두 열세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북한이 서해의 환경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방심한 적의 약점을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서해에서의 잠수함 작전은 어려웠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결과적으로 수심이 깊은 해역으로 이동하고 조업 지역을 우회하는 방법으로 서해의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또한 잠수함을 이용한 공격에는 이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존재했습니다. 과거의 해전은 기본적으로 함포전으로서 미사일이나 어뢰가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작은 분쟁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한국과 북한 사이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강도와 고강도 분쟁 모두에서 쓰일 수 있는 수상함과 달리 잠수함은
고강도 분쟁에서만 쓰일 수 있는 경직된 무기 체제입니다. 잠수함이 사용하는 중어뢰는 한국의 어떠한 초계함, 호위함도 두동강 낼 수 있는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북한이 잠수함 공격에 성공해 한국 군함을 격침시킨다면 확전 방지를 위한 과거의 합의가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한국의 보복작전으로 인해 한국과 북한 모두가 원치 않는 전면전으로 치닫을 수 있는 것이었죠. 북한은 그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했고 잠수함 공격이 전쟁을 촉발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전쟁 이래로 한국은 대다수 경우 매우 방어적이고 제한적인 교전규칙과 안보 전략으로 일관해왔습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에 대응해 군사적 보복 전략을 실행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이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한 때에도 많은 경우 보복을 감행하지 않았죠. 이렇게 축적된 한국의 과거의 형태에서 북한은 자신들이 한국 군함을 격침시켜도 군사적 보복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입을 수 있는 가장 큰 피해는 작전 중에 잠수함을 잃는 것뿐이었죠. 잠수함 공격으로 인한 긴장 고조가 전면전에 이르지 않는다면 북한이 이길 수 없는 저강도 분쟁을 고집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인 셈이었습니다. 이쯤에서 한국 해군의 NLL 방어 전력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작지만 기동성이 뛰어난 고속정이 있습니다. 고속정은 마치 최전선의 초병처럼 NLL 최단거리에서 작전했습니다. 북한 함정이 NLL을 넘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려야 했던 한국 해군 전력이죠. 이 뒤에는 초계함과 호위함이 있습니다. 이 함정들은 북한 지대함 전력을 고려해서 NLL에서 조금 떨어져서 작전했으며 마치 5분 대기조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수상교전이 발생했을 때 최고 속도로 달려서 전방에 있는 고속정에게 빠른 화력 지원을 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죠. 이 모든 전력은 한국 해군 2함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함대 전력의 대잠 능력이 매우 빈약했습니다. 초계함과 호위함은 헬기를 수용할 경납고나 헬리패드가 없었고 선체에 달린 유일한 소나는 1980년대 기술로 만들어진 장비였습니다. 심지어 이 또한 당시 기준으로도 뛰어난 장비는 아니었죠. 물론 고속정들이 있긴 했지만 고속정에는 소나 자체가 달려있지 않아서 유의미한 대잠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 함대 전력이 이처럼 빈약한 대잠 성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 군함들의 바탕에 깔린 건함 철학이 북한과의 수상교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이 잠수함으로 공격한다면 대잠 능력이 취약한 이 함선들을 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은 한국 해군에서 종종 이 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 전력을 보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지원 전력은 한국 해군의 2차 구축함이었죠. 이 구축함은 현대전에 걸맞는 전력이었습니다. 성능이 괜찮은 소나를 장비했고 대잠 헬기를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구축함이 주변 해역에 존재한다면 북한 잠수함 작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셈이었죠. 그러나 북한은 이 구축함이 어디까지나 지원 전력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축함은 평택 2함대가 아닌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 소속으로서 해작사가 임박한 위협이 없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전방에서 철수의 모기지로 들어왔고 이때 2함대는 자신의 전력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일반적으로 잠수함에 있어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해상 초계기입니다. 초계기는 빠른 속력으로 넓은 해역을 관할할 수 있으며 다양한 대잠수함 탐지 및 격침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대잠 자산입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해군은 이러한 초계기의 강력한 대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한국은 고작 8대의 해상 초계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더욱이 작전해야 할 구역은 3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8대라는 숫자는 최대 1대나 2대만이 상시 초계를 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북한은 여태껏 한국 초계기가 NLL에 접근해 작전한 적이 매우 드물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NLL 부근 상공은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과 전투기 작전 가능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만약 한국 초계기가 여기서 작전을 감행하고자 한다면 아군 전투기의 호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물었고, 오히려 한국에서는 아예 NLL 상공에 초계기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듯 보였습니다. 아마 북한에게 있어 가장 성가신 한국의 대잠 전력은 잠수함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잠수함이 강한 대잠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한국은 12대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3대만이 적 잠수함을 추적하고 경멸하는 헌터킬러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9대는 기본적인 대수상전에 초점을 맞춘 전력으로서 대잠전을 위한 탐지 장비가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불확실성에 있었습니다. 즉, 북한은 수중에 있는 한국 잠수함이 어디서 작전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최악의 경우 북한의 침투 경로 어딘가에 한국 잠수함이 매복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한국 잠수함의 약한 대잠 능력을 고려할 때 북한 잠수함이 탐지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불확실성의 문제는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게는 비장의 에이스 카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공격자가 가지는 전략적 이점이었죠. 북한은 공격자로서 전투의 여러 요소들을 결정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시간과 방법, 장소와 같은 것들이죠. 바로 이 전략적 이점이 북한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더 강한 재래식 군사력을 가진 한국을 상대로 많은 공격을 성공시킨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야 했지만, 북한은 먼저 한국의 반응을 관찰한 뒤에 적이 가장 취약한 시간과 장소를 골라 공격할 수 있었으니까요. 공격 타이밍에 대한 북한의 결정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타임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을 분개하게 하고 복수를 다짐하게 만든 대청해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한국은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2함대의 경계 강화 조치를 발령하고 지원 전력을 2함대에 보내 방어를 강화했습니다. 북한은 미약한 정찰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 언론을 통해 주요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인데, 이는 북한에 공개 경보를 보냄으로써 공격을 단념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일어난 북한의 레이더 가동과 몇 차례에 걸친 보복 공언은 한국이 경계 강화를 장기간 유지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공격하는 것은 현실적인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적을 공격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죠. 그러나 동시에 한국이 경계태세를 언제까지나 유지할 수 없음 또한 명백했습니다. 경계태세가 강화되면 자연스레 장병들의 근무 강도 또한 대단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휴가와 외출, 외박은 통제되고 자연스레 가족과의 보내는 시간과 오락도 제한받게 됩니다. 또한 보다 많은 군함이 더 오래 출동하게 되니 장병의 피로도 역시 높아집니다. 간단히 말해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이 상태를 장기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강화된 경계태세를 조만간 해제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그 시기였죠.
북한은 워게임에 기반한 키리졸브 포어리글이라고 불리는 한미연합훈련이 매년 봄에 실시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는 상륙훈련과 대잠훈련 같은 여러 한미해상훈련이 뒤따랐습니다. 한국의 대잠 자산이 훈련에 투입되기 위해 전력이 분산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음 한미연합훈련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한국이 그 전에 경계태세 강화를 해제한다면 그때가 바로 전력이 분산된 적을 공격하기 위해 완벽한 시기였던 것이죠. 만약 한국이 기적적으로 훈련 이후까지 경계태세를 유지한다 해도 북한에게는 다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1차 연평해전에서 패한 직후 북한은 무려 3년을 기다려서 서륙했습니다. 북한에게는 공격 타이밍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시간은 북한 편이었죠.